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조용히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무려 7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S&P 500 지수는 작년에만 27%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1% 오른 나스닥 지수의 연간 상승률을 앞질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위기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탄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뜨겁고 특별한 한 해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백신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5%대 초반에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95선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골드는 1830달러 선으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유가는 내일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WTI가 2.3% 내린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럽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헝다그룹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됐다라는 속보가 있었는데요. 이번 새해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전망이 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응 전략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해에도 든든한 마스터님들께서 여러분들과 주말에도 함께합니다. 성경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추세를 잡는 원샷 원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네,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이동평균선과 눌림목 매매를 주제로 특강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새해 첫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첫 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새해 잘 보내셨어요? 네, 새해 집에서 잠만 잤습니다. 집에서 잠만 자셨어요? 네, 잠만 잤어요. 네.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시청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빨간 날에는 좀 쉬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21년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온 만큼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야겠죠. 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원래 성견 전문위원님께서 좀 개인적인 스케줄 사정이 있어서 오늘 대신 출연하게 됐는데 오늘 사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점검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2개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인가, 이 지표로 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할 거예요. 월요일인 만큼 이제 전체적인 1월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이번 주 있을 지표 점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이런 미증시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또 뭐 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한 해였는데요. 이제 새해를 맞은 만큼 새로운 전략으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나스닥은 경제 회복 기대감 속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물가 하락 전망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기존 정책 고수가 예상되며 제한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 지속에 보합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Stocks could ride the 2021 tailwind into the new year, but the jobs report and Fed will be in focus라는 제목입니다. 현지 시간 1월 1일 CN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주식은 2021년 S&P 500 지수가 27% 상승하는 순풍과 계절적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3월 초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데요. 다우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11월 21만 개에서 12월 40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4.2%에서 4.1%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은 12월 FOMC 회의록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미 테이퍼링을 6월이 아닌 3월까지 이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한 만큼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첫 번째 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략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섬에 따라서 2022년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CNBC의 조사에 따르면 주식 전략가들은 S&P 500 지수의 중앙값 목표를 5,050포인트로 짚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서 이러한 긴축 정책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한편 에너지는 2021년 48% 상승해서 주식시장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사상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부동산이 42%, 기술이 33% 순으로 이었는데요. WTI 선물은 2021년에만 약 55% 상승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이번 주 화요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기존 정책 방침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록과 또 이 고용 지표 발표에 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모습인데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지표 보면서 좀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이제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요일 날 이제 보시는 글자가 많이 작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일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오펙 플러스 회담, 그리고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죠. 세 가지가 잡혀 있는데, 자,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펙 플러스 이제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죠. 증산을 한다, 감산을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언제부터 할지, 어떤 시기를 할지 페드 회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이건 유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2월 FOMC 의사록이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할 수 있어요. FOMC 회의가 45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여러분들. 1년에 몇 번이요? 8번 열려요. 1년에 8번. 쉬는 달도 있겠죠. 그럼 회의가 열리고 나서 정확히 2주 뒤에 이 회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회의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회의할 때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죠. 자, 우리 FOMC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 하고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공개하는 거예요. 왜 공개할까요? 공개 시장이니까.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주고 갔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에는 특히 이제 미증시와 달러에 대한 거래량이 폭등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자, 왜 그러냐? 논팜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우리가 농팜, 농업을 제외한 이런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서비스 국가예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농수산물 많이 생산해요. 예. 미국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는 미국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고용평가예요. 고용이 몇 명 됐는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통화정책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을 때 고용회복이 들어갔냐 아니냐로 보통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거든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그리고 물가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지금 시기상.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 물가가 중요한 지표예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높게 올라간다 한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거 끝나면은 이제 발표 딱 뜨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지표가 얼마가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시기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와, 엄청 늘어났다고 해갖고 통화 정책 바꾸고 엄청 줄어들었다고 해갖고 통화 정책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오펙 플러스 회담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페드가 어떤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지. 자, 일단 화요일에 있을 오펙 회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2월에 결정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오펙은 증산한다. 이 얘기를 했죠. 증산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미비하지만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뭘까요?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요. 유가는 올랐어요. 오히려. 유가는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증산을 결정할까요? 네, 증산을 하겠죠.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시장의 영향력이 지금 당장 오펙 플러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뒤바뀌진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1년도 얘기를 이번 주에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21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야지 22년도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과거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떤 변화를 할지 예측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펙 플러스가 과잉 공급 우려를 자극하기보다 글로벌 수요 부진 우려를 진정시키며 유가 상승 요인을 작용한 만큼 이번 오펙 플러스는 간단합니다. 하방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 좀 어렵죠, 표현이.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오펙 관련해 갖고 생산 쿼터가요, 앞으로 증가세예요. 왜냐면은 향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에 대한 유가 생산량이 70% 80%가 오펙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환경 규제. 이게 제일 큰 맥락이죠. 미국에서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규제도 심하고. 그게 바이든의 어떤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펙은 계속적으로 증산을 해도 괜찮은 어떤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죠. 이게 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오펙은 계속적으로 증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감산의 부분을 이제 없애겠죠. 아예 계속 우상향적인 모멘텀을 드러낼 거예요. 한 해 동안. 자, 그럼 이게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냐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자, 21년도에 여기 차트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21년도. 우리가 20년도 상반기 때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유가 하락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펙 관련해서 이제 감산을 안 하겠다는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 번에 눌려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팬데믹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은 바로 복구치가 들어갔어요. 0 이상으로 상회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금 21년도 관련해 갖고는 지금 초과 수요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드러났죠. 자, 이때는 상승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추이가 드러나는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펙에서 계속적인 초과 공급을 이뤄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을 이뤄내고 시장에 대한 회복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뒤집히는 상반기 때 이 뒤집히는 효과 자체가 드러나는 시기예요. 22년도 상반기 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초과 공급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초과 공급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상승하겠죠.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은 어쨌든 간에 오펙이 계속해서 증산을 펼치면서 공급적인 부분을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넘어가는 게 21년도 상반기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결론만 지어볼게요. 자, 이번 오펙 회의는 증산을 할 것이다. 내일이죠. 근데 이게 증산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적다. 당분간은 초과 수요 부분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but 1분기에 공급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장이 사이클이 변화를 한다. 자, 이 뜻은 뭐냐? 유가가 고점을 만들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최근 유가 추이예요. 이번 1월은 상승에 대한 추이를 이어갑니다. 상승에 대한 추이를. 왜냐, 아직은 수요적인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증산을 하더라도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오펙은 앞으로 이러한 증산 활동을 계속 펼치기 때문에 다시 사이클이 뒤집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거죠. 1분기에. 자, 지금 근데 차트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차트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 보면 여러분 엘리언트 파동 좋아하잖아요. 3파 다 나왔네, 상단. 채널에 대한 구조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시황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오펙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유가에 대한 85달러는 뭐를 의미할까요? 최근 있었던 작년 11월이죠. 85달러 기록한 거 10월 말. 이거 유가 고점이네. 유가 고점이네. 이거예요. 1월에는 안정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록할 거지만 초과 수요와 공급이 뒤집히는 이 사이클이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이제 채널이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게 평가가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85달러는 지금 상황에서 깨기 힘들다. 이게 현실입니다. 85달러는. 간단하죠. 최근 상승 추이가 다시 오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상승으로 슈팅이 들어가고 신고가 100달러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이것 때문에. 보이시죠? 글로벌 원유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가 1분기 내로 들어설 것이다. 그죠? 이게 변화할 때가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좀 맞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방세로 다시 사이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사이클은 1분기 내에 그 변화가 드러날 거예요. 공급적인 측면이. 근데 2분기 이제 중요한 거는 85달러가 깨지냐, 신고점이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차트도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도.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자리죠.
제가 최근에 사실 62달러가 저점이 나올 것입니다라고서 방송 중에 진행을 했었어요. 12월에. 이거 저점 나왔어요. 저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반등값을 이루었죠. 75달러까지. 다만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파동 흐름이 변경값을 줄 만한 요인이냐 아니냐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1분기 내에 상승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 시장의 구조가 지금 시황상 가장 어울려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MC 회의록이죠. 네. 네, 회의록. 자, 회의록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희가 2주 전에 그 회의가 열렸죠. FOMC 회의가 열렸는데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테이퍼링 빨리 한다. 예, 점도표에서 뭐 22년도 3번으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 회의록의 핵심은 뭘까요? 이번 회의록의 핵심은? 언제 시작하냐겠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 근데 시장은요, 이미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만약에 3월에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엄청 놀래서 어떤 변화를 이룰까? 이게 집중 포인트예요. 핵심을 잘 읽으셔야 돼요. 변화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3번 인상할 거잖아. 뭐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그죠? 3번으로 기초가 되는데. 시장 관심이 바뀐 거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런 어떤 이제 재료라고 하죠. 파월이 재료를 던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왔다면 시장은 놀라죠. 갑작스럽게 변화를 이루니까. 근데 이건 모두가 유추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3월에 할 수도 있겠지. 이 정도? 그럼 이번에 페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3월에 하겠네. 라고 해서 80%가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유추를 할 거예요. 80% 이상이. 그럼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을 바꿀까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자, 지난 회의록 내용 일단 한번 점검 좀 들어갈게요. 2주 전에 나왔던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자, FOMC 테이퍼링을 22년도 3월 조기 종료하고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밝혔다. 이게 2주 전 상황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일전부터 물가는 일시적이란 문구를 빼므로써 이 가능성을 엄청나게 시사를 하고 압박을 해왔죠. 우리 왜냐면은 앵커님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11월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특이한 게 있었죠. 일단이란 말을 섞었잖아요. 그때. 네, 일시적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네. 일단 우리 FOMC는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할게. 11월, 12월에. 그쵸. 사람들은 여기 집중했어요. 네. 어떤 경제 TV도 얘기를 안 해요. 일단이란 말을. 그게 제일 핵심 문구인데. 네. 왜냐? 우리 이거 300억으로 늘릴 수도 있어. 이미 그때 시사해버린 거예요, 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들어가니까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네. 안 되겠다. 우리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줄이자, 그냥. 근데 이게요, 300억 달러로 줄인다고 해갖고 시장이 엄청나게 내포하지 않아요, 변화를. 왜냐? 11월에 이미 재료를 던졌잖아요. 일단이랑 딱 두 글자를 섞음으로써.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테이퍼링 할 때. 테이퍼링 할 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게.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언제 종료할게. 근데 이번 11월 회의에서, 작년 11월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150억 달러씩 줄이지 뭐. 그럼 시장은 유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늘릴 수도 있다는 거네. 모두가 그때 다 알았고. 근데 12월 되니까 야, 안 되겠다. 물가 너무 이거는 지금 안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바이든이 지금 시진핑이랑 뭐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방출하는 거, SPR 방출하는 거 이것도 난리 났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빨리 줄이자. 나선 거잖아요. 물가 지금 우리가 컨트롤 빨리 이거 긴축치도 안 하면은 이거 오버슈팅 나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떠버리면 못 막아요. 정부가. 중앙은행도 못 막아요. 그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제 서포터가 들어와야 돼요. 미국을 서포트해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망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 긴축을 시도하는 게 거의 이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이퍼링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예상하는 거는 75 베이스 포인트죠. BP. 예.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을 주로 이루고 있다는 점. 그죠? 0.75%죠. 이걸 모두가 예상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아, 이거 하겠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혼자 외톨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역류하는 흐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이라이트죠, 사실상. 이게 지난 회의 때 이루어졌던 점도표예요. 점도표에서 이미 세 차례 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3월에 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 이게 포인트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어차피 5월, 7월, 9월 뭐 이렇게 예상이 되겠죠. 어차피 세 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3월에 해도 놀라지 않으니까 5월에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페드의 시장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가의 안정은 언제 들어갈까?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지금 긴축을 시도함으로써 이게 지금 파랑선이 물가잖아요. BEI,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보이시죠? 미국 물가가 높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단을 깨는 겁니다. 라고 계속 들었죠. 지금 그러면은 긴축을 빠르게 시도한다는 걸, 이거는 어떻게 언제쯤 조정이 올까요? 이게 시사점이죠. 왜냐, 이게 증시를 바꿀 요인이 되니까. 물가의 안정세는 시장에 대한 조정을 일으킬 전망이다라고서 추측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올까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금리 인상하면은 그 다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상할 때. 이제 1분기는 끝나겠죠. 네. 1분기 이제 막바지 접어들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포인트가 한 번은 드러날 것이다. 그럼 지금 이번 달 FOMC 의사록으로 인하여 어떤 이제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가 하방으로 꺾이는 랠리로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단에서 계속 이제 고점 레벨링 유지하겠죠, 물가는. 자, 그러면 실질금리도 하방에서 계속 랠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증시는 안전하게 무난하게 상승 흐름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번 1월 내, 이번 주 내. 아시겠죠? 이번 주 내, 1월 내 안전한 상승 기조 흐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점검 들어갔어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농업 고용지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비농업 고용지수는 언제 중요하냐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긴가 민가하는 시기에 고용 지표 가지고 확인을 할 때. 언제냐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고용의 지표가 상승하는지, 왜냐하면 그때 돈을 더 풀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게 고용 지표였기 때문에. 언제였냐면 21년도 들어갈 때죠. 작년 이맘때쯤.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되면은 회사채를 사서라도 더 돈을 푸시하겠다. 이게 페드의 그때 전략이었어요. 그때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값이 돼요. 통화 정책의 어떤 변동성이나 재정 정책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 요인이니까. 근데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갑작스럽게 엄청 낮게 평가가 돼요. 그럼 페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양적완화 할까요? 여러분들 돈을 갑자기 풀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 시그널을 다 배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엄청 회복돼요. 그렇다고 금리를 4차례 인상할까요? 5차례 인상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바꾸기에는 지표로서 집중되는 이목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 나오는 12월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지표값은 단순 거래량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게 제 평가예요. 중요한 지표 안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변곡을 이룬다거나 추가 추세를 확정적으로 확 일으키는 그 요인은 안 드러날 거예요. 아시겠죠? 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점검 다 했습니다. 1번 오펙 회담, 2번 FMC 의사로. 이거는 단순 거래량 아시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해 첫 주부터 또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또 주요 일정에 대해서 또 시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확인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추가 질문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세계에서 좀 강한 나라가 미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 물가 잡기에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말씀해주신 유가 부분을 잡기 위해서 미국 또한 이 오펙 플러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 이미 포기했죠. 아, 포기를 그거는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네. 원래 기존에 이제 유가 부분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 쪽에서 바이든이 비축류를 진행을 했던 건데 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비중 30%가 유가를 차지하거든요. 오. 최근에 유가에 대한 많은 상승 밸류업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일으키려면은 지금 유가 방출해서라도 진행을 해야겠다. 네. 이게 미국의 주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바이든이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악수도 하고 야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보이콧 사태 발생하고 나서 네. 다 이제 엎어졌단 말이에요. 계획 자체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페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 이거는 눈 코앞에 닥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막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 네, 걷잡을 수 없어지기 걷잡을 수 때문에. 없어져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과는요. 모든 역사가 그렇겠지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가는요. 정부랑 중앙은행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부터 그런 효과가 굉장히 진행돼요.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드에서 긴급적으로 수혈이 들어간 거죠. 야 우리 긴축 그냥 빨리 하자. 어차피 이거 재료 다 던진 거잖아. 우리 11월에 일단이란 표현을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바로 드러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유가 부분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 부분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유가 하락이라든지 물가를 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미 연준에서 나서야 되는 이 긴축 정책밖에 믿을 게 없나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유가는 자연스럽게 하방 랠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화 들어가는데 서포터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전략적 비축유 카드는 이제는 좀 버릴 좀 카드다. 무의미하는 거죠. 예. 더 이상. 왜냐하면 최근에 에너지 장관도 막 언급을 많이 했었고 다른 국가에 대한 협조적인 부분은 구해갖고 진행을 했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예, 굳이 SPR 방출을 통해 갖고 물가를 잡겠다는 전략은 물 건너가 갔다고 봐요. 예,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는 했었어요. 지금 유가가 하방 랠리를 팍 찍으려면은 미국이 뭔가 나서야 돼요. 왜냐 오펙 플러스는 뭘 지금 시장을 변동하기에 어떤 긴급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시장의 획기적인 어떤 상황 연출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너무 유리한 포지션이니까. 그죠? 가만히만 있어도 유가가 상승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증산을 무리하게 하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가에 대한 하방 랠리를 긴급적으로 들어가려면 미국 쪽이 나서야 되는데 라고 제가 언급하자마자 SPR 방출을 단행했어요. 계획을 했었죠. 네. 예. 결국에는 미국이 나서면 유가 하방 찍는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안 나설 거예요, 이제는. 한번 엎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초과 공급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유가도 안정세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초과 공급 사태가 올 상반기 때.
그냥 이제 어떤 방출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 변동하는 것보다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이상입니다. 근데 오페 플러스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지금 오펙은 생산 단가 관련해 갖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미국 셰일이 생산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생산 비중에 대한 마진. 근데 지금 원래 공기업하고 사기업을 나눠요. 그 페드에서 운영해요. 그거를. 근데 그게 45달러, 35달러 내외예요. 여기만 넘어가면 그냥 이제 이득이에요. 근데 오펙은 더 단가가 싸겠죠. 예, 30달러, 20달러 막 이래요. 네. 근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엄청 남겨먹는 장사란 말이에요. 굳이 변화를 크게 하지 않아도 단가가 50달러까지 내외에 들어가더라도 네. 오펙 쪽에서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득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변화를 꾸린다면은 감산을 하는 거를 꿈도 안 꾸겠죠. 감산 완화를 하는 걸. 네. 오펙이 지금 감산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걸 증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회담에서 나오는 건 감산을 완화하는 걸 증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급량을 늘려도 된다는 오펙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조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을 일으키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가격 상승을 막 억지로 또 압박하진 않아요. 오펙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떨어져도 오펙이 수익권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또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57% 상승한 16,4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14% 하락한 1,80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48% 내린 배럴당 7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3% 내린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 맞선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나스닥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스닥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상승 기조를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일단 지금 포인트 공략은 안 돼요.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장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장. 이게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그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좀 무관할 것 같고. 아, 그래요? 왜냐면 사실 그런 개념보다는 네, 좀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첫 거래일에 좀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나요? 저 이거 좀 바꿀게요. 네. 이거 관망으로 바꾸겠습니다. 관망인가요? 이게 상승 기조는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내일 매수 보죠. 내일. 네네. 내일. 보다 안전하게. 네. 지금 차트 추이만 60분 봉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내가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기조세를 더 추가적으로 확정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 가장하는 게 나이스하냐. 예, 지금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 지금 60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매수세를 시작점을 끊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 지금 파동에 대한 힘에 대한 강도가요. 아직까지 매도에 굉장히 포커스가 쏠려 있다는 게 보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아직 지금 이제 상승 기반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승과 어떤 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이 조정에 대한 관점이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걸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조정에 대한 관점이.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힘에 대한 균형이 변경될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세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은 사실 틱 차트 기준으로 16,500링이 이탈이 드러나야지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와야지, 그죠? 근데 이탈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드러나려면은 조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다면은 16,500 레벨링에서 손절을 짧게 치고 매도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16,500 레벨링에서.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대응에는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16,500 레벨링. 제가 관망을 한 이유는 조만간 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면은 지금 시장 대응에서는 그 시장값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조정적인 측면을 겪고 나서 대응을 들어가는 게 나이스한데 오늘 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요. 매수세에 대한 흐름이. 한 번 더 아직까지는 조정적인 측면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단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MACD가 다시 0 밑으로 내려오는 이 상황이 있다면은 확정적으로 매도로 대응하세요. 매도로. 지금은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불안정한 자리. 왜냐? 지금 파동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 내에서 힘에 대한 강도가 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는 대응이 섣불리해선 안 되는 자리예요. 아무리 매수세에 대한 내가 이제 가능성을 시사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관망을 한 겁니다. 관망을.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내일 매수 보죠, 내일.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또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5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은 매수네요. 5일은 좀 지지를 받은 경향이 굉장히 커요. 5일은. 이게 지금 사실 최근에 네. 이제 유가랑 사실 이제 증시가 좀 동선이 겹치는 게 물가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오늘 매수세에 대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일 가능성이 어쨌든 상품이라는 게 좀 다르니까 완전 구성 자체는.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매수 흐름은 한번 포커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6달러 돌파 이후의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76달러. 돌파하고서 흐름도 체크하고 조정 눌림세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76달러 돌파 이후 매수세. 이게 간단하게 평가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밀리고 봅시다. 밀리고. 네. 지금 이제 미증시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미증시랑. 차트의 흐름도 자체가. 이거는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저점에 대한 형태에서. 76달러 돌파 이후 매수 대응. 이렇게 평가만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5일은 76달러 돌파 시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좀 이어서 이제 2022년 이 새해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또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마스터님, 앞으로 국내 선물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 선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395.30 마감이죠. 자, 이게 395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세요. 저 코스피 몇이죠? 오늘 2,988선에서. 네, 3,000 내외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냥. 어차피 지금 등락폭이 3,000 내외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선물화된 수치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395포인트라는 거는 지금 코스피 200에 대한 이제 3,000 지수를 선물화한 차트인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 선물화 되면요 차트에 대한 가치값이 표준 기준값이 변경이 돼요. 미증시도 그래서 현물이랑 선물은 수치가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395포인트인데 뭐 지금 기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뭐 앞으로 박스권 흐름, 네. 박스권 흐름.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오르지도 떨어지도 못하는 어떤 이 박스 밸류가 계속 형성될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을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이게 왜 나온다고 했어요? 미증시에 대한 어떤 커플링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미증시가 계속 상단에서 버티게 된다면은 코스피도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도 못해요.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증시가 이제 막 4천까지 달성할 거다라는 분들은 달성할 거예요. 저도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4천이요. 여러분들 한 5년 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자리는. 그죠? 지금 앞으로 신고점에 대한 갱신 가능성에 대한 여부만 측정하고 본다면은 이번 2022년도는 신고점 달성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미증시가 상승 밸류를 계속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2008년에 나왔던 코스피에 대한 등락폭은 박스 흐름이 연출됐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해요. 올해 어떤 시장에 대한 잠시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커플링이 되는 전환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미증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강세장을 이어간다면 우리 시장도 덩달아 좀 강세 흐름 이어갈 수는 없나요? 예, 저는 없다고 판단해요. 그 영향이 좀 미비하게 왜 그러냐면은 작용하나 보네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대응인데 그 네. 미국이 2008년도 리먼 이후에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네. 상승 요인을 굉장히 일으켰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주봉으로 같이 한번 코스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냥 올 한 해 좀 전망을 같이 한번 보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시는 흐름이 뭔지는 저도 잘 알아요. 예. 이게 지금 리먼 사태 이후에 어떤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리먼 사태. 예. 다시 유동성 공급. 이제 워낙 또 막 공급해갖고 난리 한국은행에서 또 미국처럼 돈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증시에 다시 쏠리는 위험자산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과거 모멘텀하고 똑같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근데 이 유동성이 수축하는 기간이죠. 지금 증시가 힘든 이유는 한국은 빠른 긴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이미 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차트랑 이 차트는요, 같은 어떤 시황이 적용되는 차트예요. 맞죠? 돈이 긴축이 재정이 들어간다면은 한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 랠리로 들어가는 현상이 지속됐거든요. 이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표현이 적절한 거죠. 자, 이때 미증시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증시는요, 단기적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코스피는 힘을 못 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어떤 제한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단은 유동성이랑 그 구간에 대한 상승은 어떤 모멘텀이 끝났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건 작년 6월부터 끝났잖아요.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차트 막 이렇게 그려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 한국은행이 다시 재료금리를 내리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박스에 대한 밸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만의 전략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그죠? 선물에서는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사이클, 패턴 흐름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그죠? 두 번째,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가? 가치주보단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몇 년 동안 지속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 안에서 뭘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치주보다는
정확히 표현할게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죠. 성장주. 그리고 시장을 보는 흐름 자체가 이제 적정금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죠. 기준금리가. 근데 이번 달에 1.25% 인상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1.5%까지 달성을 하게 된다면 적정금리가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제는 어닝 시즌에 걸맞는 기업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실적 장세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2년 동안. 저는요, 제일 보면서 웃긴 게 이 유동성 21년도에 이런 장세가 내뿜는 상황인데 기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실적 장세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웠어요, 제 입장에선. 지금 통화정책에 돈이 들어가는 시기로 이 유동성을 측정하는 시기에 실적 장세를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시기에 집중 안 해도 돼요, 이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통화정책 변경값을 이루냐, 그것만 가지고 집중할 시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요, 1.5% 달성을 이제 할 거잖아요. 22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돼요. 올해 포인트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 앞으로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지, 재무제표를 더 빠듯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제한된 상하방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